지구상의 모든 위대한 문명은 언젠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 그리스의 철학자들,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수많은 제국들이 한때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무너졌죠. 그런데 1972년 MIT 연구진이 이런 역사적 패턴을 보고 아주 대담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대 문명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계에 부딪힐까? 그리고 그들이 만든 컴퓨터 모델은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도 2040년 전후로 급격한 쇠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죠. 더 무서운 건 그게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자들이 50년 전에 그 낡은 컴퓨터 모델에 2020년대 최신 데이터를 다시 대입해 본 결과 우리가 걷는 길이 가장 비관적인 그 경로와 놀라울 정도로 겹치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연구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정말로 문명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예측을 어디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인류가 지구에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이룬 건 길게 잡아도 10,00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바빌론, 페르시아, 마야, 잉카 같은 거대한 문명이 등장했다가 사라졌죠.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이 이름들은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그냥 시험 문제 혹은 다큐멘터리 제목 정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문명이 왜 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딱 한 가지 답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4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해요. 첫째, 정치적 혼란, 권력 투쟁, 부패, 통치 시스템의 붕괴가 내부에서부터 나라를 갉아먹습니다. 둘째, 사회, 문화적 갈등, 계층 간 대립이나 종교 갈등, 이념 전쟁이 사회를 둘로 갈라놓죠. 셋째, 환경적 재앙, 기후 변화, 가뭄, 홍수,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이 문명의 기반을 한 번에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붕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입니다. 경제는 다른 3가지 축과 얽혀 있으면서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흥미로운 건 문명이 무너지는 속도는 제각각이라는 사실입니다.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사실상 하룻밤 사이에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즈텍 제국은 스페인 정복자들과의 전쟁에서 겨우 93일 만에 무너졌죠. 반대로 로마 제국은 전성기에서 최종 붕괴까지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은 이 어느 쪽과도 다릅니다.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가장 빠르게 연결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예요. 우리는 인터넷만 있으면 세계 어디에 있든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 가장 강력한 권력자라 하더라도 지금 스마트폰 하나 쥔 우리의 정보 접근성에는 비교도 안 됐겠죠. 에어컨, 자동차, 스마트폰, 고급 의료 기술, 배달 음식, 깨끗한 수돗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록펠러, 로스차일드 가문을 떠올리지만 자산 규모로만 보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이 1위를 찍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죠. 하지만 이건 숫자의 문제보다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부자들은 분명 상대적으로는 부유했지만 그들이 살던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던 시기였습니다. 상하수도도, 냉방도, 항생제도 제대로 없던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여도 지금의 평범한 도시 직장인만큼도 편하게 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솔직히 말해서 에어컨도 없고 난방도 불안정하고
전염병이 돌면 속수무책인 15세기 프랑스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는 현대식 원룸 아파트에서 사는 게 훨씬 낫겠죠. 저라면 망설이지 않고 후자를 고르겠습니다. 이 선택을 하지 않는 쪽이 오히려 비합리적으로 보일 정도예요. 여기에 전쟁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뉴스와 SNS를 보고 있으면 세상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교육의 확산, 그리고 국가 간 경제적 연결 덕분입니다. 심지어 서로를 싫어하는 나라들끼리도 나폴레옹 시대의 가장 친한 동맹국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역과 투자를 통해 서로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묘한 시대인 거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굳이 전쟁을 할 이유가 있을까? 굉장히 차가운 말이지만 현대 국제 질서를 설명하는데 꽤 설득력 있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세계 경제는 과거 어떤 제국보다 효율적이고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풍요로워 보입니다. 제트 엔진과 당나귀를 비교하는 수준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제트 엔진은 당나귀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취약합니다. 부품 하나만 고장이 나도 전체 시스템이 멈춰버리죠. 게다가 너무 빠르게, 너무 높이 날아가기 때문에 작은 결함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편리함과 효율성의 끝을 향해 달려왔지만 그만큼 충격에 버티는 힘, 즉 복원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우리를 떠올려 보죠. 가까운 마트, 편의점, 배달 앱이 사라지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냉장고가 멈추고 물이 안 나오고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시스템에 기대어 살고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만약 편의점, 배달 앱, 마트가 일주일만 멈춘다면 솔직히 여러분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나요? 이 복잡성과 취약성을 수학적으로 그리고 컴퓨터로 모델링하려는 시도가 바로 MIT의 연구, 성장의 한계였습니다. 그렇다면 MIT는 어떤 방식으로 문명의 붕괴 가능성을 숫자로 바꿨을까요? 이들이 만든 모델의 핵심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어떤 지표들을 봐야 하는가를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MIT 팀은 수백 개의 변수 중에서 결국 5가지 축에 집중합니다. 인구, 산업 생산량, 식량 생산, 사용 가능한 자원, 그리고 오염. 이 5가지가 현대 문명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본 거죠. 이 연구는 성장의 한계라는 이름으로 1972년에 발표됐습니다. 지금처럼 기후 변화가 매일 뉴스에 등장하기 훨씬 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이미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인구 증가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서로를 밀어올리고 다시 끌어내리는지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즉 시스템 역학이라는 개념입니다. 복잡한 현실 세계의 움직임을 수학식과 컴퓨터 코드로 재현해보는 시도죠. 오늘날에는 꽤 익숙하게 들리지만 당시에는 방 하나를 다 차지하는 컴퓨터를 돌려가며 이런 모델을 만들던 시절입니다. 처리 능력만 놓고 보면 지금 전자레인지보다도 느린 컴퓨터였지만 그들은 결국 전 세계 경제를 통째로 흉내내는 프로그램 월스3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무서운 예측의 핵심, MIT가 만든 월드넬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월스3는 인구 증가율, 산업 생산 능력, 농업 기술, 자원 채굴 속도, 오염 배출량 같은 요소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 시뮬레이션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식량과 물, 에너지, 주택 수요가 늘고 더 많은 생산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캐고 그 과정에서 오염이 쌓이죠. 동시에 인구가 많아질수록 혁신이 일어날 확률도 커집니다. 80억 명이 사는 세상에서는
천재 한 명이 등장할 확률도 그만큼 더 높아지는 것처럼요.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경제에서 어떤 걸 하나 바꾸면 최소 3가지는 덩달아 바뀐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자주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라는 가정을 씁니다. 설탕세를 올리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탄산음료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줄어든다. 이런 식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순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변화를 증폭시키거나 약화시키는 피드백 루프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피드백 루프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예는 마이크와 스피커입니다. 마이크를 스피커 가까이 가져가면 끔찍한 삐 소리가 나죠. 마이크가 잡은 소리를 스피커가 더 크게 뿜어내고 그 소리를 다시 마이크가 잡고 그게 또 증폭되면서 순식간에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경제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출산율을 예로 들어볼까요? 출산율이 떨어지면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됩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는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오래 일해야 하고 육아와 결혼을 미루게 됩니다. 그 결과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고령화는 가속화되죠. 이건 MIT 모델에서 매우 중요한 피드백 루프의 실제 사례입니다. 연구팀은 수백 개의 변수 중에서 결국 5가지만 집중적으로 추적합니다. 인구, 산업 생산, 식량, 자원, 오염. 이 5곡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 조건에 따라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변수를 어떻게 조정해도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2040년 전후를 기점으로 이 지표들이 동시에 꺾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구 증가가 멈추고 산업 생산이 내려오고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자원과 오염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이죠. 물론 연구자들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용 핵융합 발전이 갑자기 성공한다든지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나 재료 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다른 가정을 섞어가며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기술 혁신이 지금과 비슷한 속도로 꾸준히 이어진다고 가정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는 훨씬 낙관적이었죠. 우주에서 자원을 채굴하고 실험실에서 고효율 식량을 대량 생산하고 재활용 기술이 기적적으로 발전하는 세계를 상정했습니다. 또 어떤 시나리오는 기술 발전이 둔화되거나 정체된다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결과는 포괄적 기술 시나리오와 안정화된 세계 시나리오였습니다. 포괄적 기술 시나리오는 현재와 같은 삶의 양식을 유지하면서도 기술 발전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식량 생산은 수질 오염과 토지 오염 때문에 한 차례 위기를 겪지만 기술로 어느 정도 극복해냅니다. 인구는 2040년 전후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기근이 아니라 도시화와 교육 수준 상승 때문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입니다. 산업 생산량은 일정 시점 이후 줄어들지만 그게 반드시 우리가 더 가난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율주행차, 공유 경제 시스템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 굳이 모든 사람이 물건을 하나씩 소유하지 않아도 더 효율적인 삶이 가능해집니다. 예전에는 한 가구당 차 한 대가 필요했다면 나중에는 차량 몇 대만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공유해서 쓰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통계상 산업 생산은 줄어들어도 삶의 질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정화된 세계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계가 지금의 혁신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재활용, 자원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식량 부족이나 극단적인 오염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기 전에 인류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고 성장 속도를 줄여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연구진은 이것을 기술적 기적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가고 있는 길이
이 낙관적인 시나리오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1년에 누군가가 이 모델의 최신 데이터를 다시 넣어봤거든요. 2021년 가이아 해링턴이라는 연구자는 MIT의 원래 모델의 최신 데이터를 다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가 걷고 있는 경로가 어떤 시나리오와 가장 비슷한가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그다지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궤적은 MIT가 1972년에 제시했던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도 가장 비관적인 축에 속하는 이른바 평상시와 다름없는 시나리오 가장 잘 맞아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름만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즉, 자원 사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지도 않고 재활용과 순환 경제를 경제 시스템의 중심에 놓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냥 현재의 성장 논리를 계속 밀어붙이는 세계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산업 생산은 다른 어떤 경우보다 높게 치솟습니다. 경제는 더 커지고 더 많은 물건이 생산되고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류가 계속 진보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점에 도달한 뒤에는 상황이 급격히 바뀝니다. 오염과 자원 고갈, 토지 황폐화가 누적되면서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특히 가난한 나라부터 기근과 정치 불안이 퍼져나갑니다. 부유한 나라에서는 생활비 부담과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젊은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산업 생산도 같이 떨어집니다. 쉬운 자원은 이미 다 써버린 뒤라 남은 자원은 더 비싸고 더 캐기 어려워집니다. 이 모든 게 서로 피드백을 일으키며 결국 체계적인 붕괴로 이어지는 그림입니다. 이게 과장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이 기후 위에 올라탄 걸까요? 이 모델이 말하는 붕괴는 할리우드 영화처럼 하루아침에 도시가 폭발하고 문명이 완전히 사라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대신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씩 균열이 가는 형태에 가까워요. 안정적인 일자리,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 언제든 살 수 있는 식량, 비교적 안전한 국제 질서 같은 것들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림입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닌가? 진짜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나? 실제로도 많은 학자와 경제 분석가들이 이 보고서를 비판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인간의 혁신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재생에너지, 배터리 기술, 재활용 기술, 농업 기술에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속도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단가는 이 2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고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기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죠. 쓰레기 처리와 폐기물 재활용 역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또 하나의 반론은 위기야말로 혁신의 촉매라는 주장입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인류가 정말로 벽에 부딪히는 순간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새로운 기술에 쏟아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실제로 탄소 중립, 순환 경제, 녹색 전환 같은 키워드들이 전 세계 정책, 산업의 중심 의제로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이런 반론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연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2040년에 세상이 끝난다는 종말 예언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살면 어떤 방향으로 밀려날 위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대한 경고등 정도로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중요한 건 날짜가 2040년이냐 2050년이냐가 아니라 현재의 구조 자체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미래에 대해 완전히 비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이 연구가 던지는 질문을
가볍게 넘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던져온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무한한 성장은 유한한 행성 위에서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마도 이 당연한 문장을 현실의 정책 경제 구조 속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 진지하게 반영하느냐일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세상이 끝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덜 최악의 미래를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우리의 소비 습관, 정책 결정,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성장의 한계라는 거대한 경고등에 맞춰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고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